키티는 입과 관련된 괴소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키티가 사탄의 상징물이라는 괴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970년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에게 14살짜리 딸이 있었죠. 어느 날 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 딸은 현재 구강암 말기이며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딸이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엄마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며 딸을 위해 열심히 신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신들은 무심하게도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엄마는 악마의 힘을 빌려보고자 사탄과 악마 숭배에 참여했고 악마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악마는 딸을 치료해주는 조건으로 전 세계 아이들이 혹할 만한 캐릭터를 만들라는 조건을 걸었죠. 흔쾌히 수락한 엄마는 매일 밤 창작의 고통에 빠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헬로키티라고 해요. 헬로키티는 악마의 계획대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악마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헬로키티가 악마를 숭배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키티가 악마의 상징물이라는 증거는 입이 없는 키티는 엄마가 구강암 걸린 딸을 생각해 입을 없앴는데 이는 악마가 치료해준 악마의 재능이라고 해요. 뾰족한 귀는 악마의 뿔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키티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악마를 의미하는데 아이들이 헬로키티라고 외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안녕 악마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악마를 숭배하게끔 세뇌시킨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키티에 관한 괴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키티가 입이 없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대해 제작사인 사노리 측이 밝혔습니다. 키티는 입이 없기 때문에 표정 또한 없습니다. 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키티만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는 대상의 감정 상태가 슬프고 화나고 기쁠 때 키티는 거기에 맞게끔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준다고 해요. 특히 왕따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입이 없는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속뜻을 알고 나면 키티의 괴담이 무색할 정도로 사탄 의식이나 악마 숭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헬로키티 살인사건은 괴담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1999년 홍콩에서 한 여성을 아파트에 납치, 감금하여 고문 끝에 사망한 실제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던 키티 인형에서 그녀의 머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3부 20권에서 실제로 벌어진 테러 사건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보행자가 보행고의 만화책에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읽게 되죠. 놀랍게도 여행자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닥칠 운명이 그려져 있었죠. 마치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애언선처럼 말이죠. 보행고의 스탠드는 이집트 구형신 중 하나이자 미래를 보여주는 만화책 토트신. 얼마 못 가 여행자는 만화책의 애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암시했다고 합니다. 여행자의 가슴에 보이는 숫자 911이 그 증거라고 하는데요. 짜맞추기라고 할 수 있지만 숫자 9를 잘 보면 한쪽 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달러 지폐에 전시한 911이라는 숫자가 미국에서 벌어질 일들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배경에 그려진 초승달은 이슬람, 태양은 미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위치한 태양의 표정이 상당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 정면의 비행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9.11은 민간 항공기를 납치한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신주에 걸린 사망한 여행자는 WTC 북쪽 건물을 상징하는데 그 이유는 여행자 사망 시간이 10시 30분, 실제로 건물이 붕괴한 시간 또한 10시 28분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많은 것들을 암시한 문제의 장면은 테러가 발생하기 11년 전인 1990년 주간 소년점프에서 연재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소름돋는 애언 때문에 가몰입한 독자들도 생겨났으며 조조의 작가 아라키 히로히코는 당시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2011년 해외에서는 큐양다약, 일본에서는 아라비안 인명견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돼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괴생명체의 영상은 창백한 인간의 얼굴에 동물의 몸을 가진 괴생명체가 동물 우리 안에 갇혀 누군가와 대화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 속의 괴생명체는 인도네시아 전설 속에 등장하는 악마 큐양 다약이나 일본 괴담 속의 인면견이 실제로 포획된 것일까요? 일단 우리는 큐양 다약과 인면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큐양 다약은 인도네시아 전설 속에 등장하는 악마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요괴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면상만 인간의 얼굴일 뿐 몸 안의 장기가 다 드러나는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갓 태어난 아기의 피를 빨아먹는 못된 요괴인데 이는 영생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흑마술과 관련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일본의 괴담 인면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늦은 시각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시속 100km 속도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괴생명체가 그 차와 같은 속도로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는 옆을 봤는데 세상에나 그 괴생명체의 모습은 면상이 인간이었고 몸뚱이는 개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괴담은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행방불명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구는 어느 날 공원 산책 도중 무언가 개걸스럽게 처먹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합니다. 보통 강아지는 귀여웠는데 이 녀석은 너무 기분 나빠 쫓아내려고 하던 찰나 그 이상한 개는 며칠 전 행방불명된 자신의 친구의 얼굴이었고 내버려둬. 라고 말하고서는 재빨리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 속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영상 속의 괴생명체는 전설이나 괴담 속에 등장하는 괴물이 아닌 실제 사람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카라치 동물원에서 점쟁이로 일하고 있는 36살의 남성 무라드 알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뭄타주 베굼이라는 가상의 캐릭터인데 뭄타주 베굼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술이며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관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으며 점을 봐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부자들도 구걸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에 빠집니다. 백꽃장의 모델이 되었던 한 소녀는 매일같이 들판과 진흙탕에서 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소녀는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들판에서 풀떼기와 흙을 퍼먹거나 목이 막히면 진흙탕에 물을 퍼마셔야만 했죠. 어느 날 소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고파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 고기 반찬 제대로 해주지 못해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딸아이를 위해 자신의 팔을 소녀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고기 맛에 눈이 뒤집힐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뺨에 묻은 피를 혀로 얕으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엄마를 얌얌 쩝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식인종이 된 페쿠짱은 그날의 엄마 맛을 잊지 못해 혀를 낼름낼름 거린다고 합니다. 이번엔 후지야의 다른 마스코트이자 백호짱의 남자친구 포코짱이 혀를 내밀지 않는 괴담입니다. 엄마의 맛을 알게 된 페코짱은 침을 흘린과 동시에 혀를 낼름거리며 또 다른 엄마의 맛을 찾고 있었죠. 그때 동네 친구 포코짱이 생각났습니다. 황홀감에 젖은 페코짱은 이번엔 뇌를 얌얌쩝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머리를. 포코짱은 그때 물리적인 충격으로 자신의 혀를 깨물었는데 혀가 잘려버린 포코짱은 그날 이후로 혀를 내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파란 모자를 쓴 이유는 부서진 두개골 사이로 보이는 뇌를 감추기 위해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1970년) 영국에서 연쇄살인범이 잡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미 잭.
잡는 데만 수십 년 걸린 이 살인범은 아이들만 노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가 죽인 아이들의 수는 무려 25명. 지미잭이 이런 흉악한 일을 저지르고 오랜 시간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변장술과 임기응변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을 쉽게 따돌렸다고 합니다. 재판에선 지미잭은 극형에 처했어야 했지만 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원에 감금되게 되죠. 몇 년 후 지미잭이 정신병원을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날의 공포의 맛을 다시 느끼게 되었으며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미잭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소문에 의하면 영국을 비롯한 세계 어딘가에 숨어다니며 살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일러스트레이터 마틴 핸드포드는 자신의 작품에 지미잭을 반영하기로 합니다. 바로 월리라는 캐릭터로 말이죠. 괴담에서는 월리가 지미잭이라는 증거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월리의 복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월리의 셔츠를 보면 흰색과 빨간색의 스트라이프 셔츠가 사실은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입는 제수복이라고 합니다. 월리는 항상 이 옷을 입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이 붐비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잡히지 않는 지미잭의 현재 상황과 변장술의 기재였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월리의 지팡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놈이 이상하게 지팡이를 가지고 댕깁니다. 사람들은 이를 수상히 여겼죠. 한편에선 영국 태생이라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영국의 신사 패션을 따라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월리의 복장이 신사의 복장을 따라하기에는 맞지 않는 일반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으며 19세기에나 유행했던 신사 패션을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월리가 따라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지팡이의 의혹은 거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괴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팡이의 정체는 바로 살인 도구인 지팡이 단검이라고 합니다. 이는 변장의 기재였던 지미잭의 성격을 보자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셋째는 월리가 지미잭인 이유가 악역인 오돌로에 있습니다. 오돌로는 월리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월리의 지팡이를 노리는 악당인데요. 그런데 오도로가 월리의 지팡이를 왜 훔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궁금증에 대해 괴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인범 지미잭은 마법사에 의해 인격이 분리되었는데 변장과 임기응변, 숨는 재능을 가진 인격은 월리라는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살인 능력은 없지만 탐욕과 남을 해치는 악행의 인격은 오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리가 가진 지팡이에는 지미잭의 살인 능력을 봉해두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도로는 지미잭이 되기 위해 지팡이의 봉인을 푼 뒤 월리와 합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월리와 오도로가 하나의 인격이라는 증거는 오도로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도로의 이름을 반대로 하면 왈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왈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왈도는 다름 아닌 월리의 미국식 이름인데요. 월리는 전 세계에 출판된 베스트셀러로 나라마다 이름을 달리해서 출판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인 월리는 영국식 이름이고 왈도라는 이름은 미국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도로와 월리는 같은 인격체이며 둘이 합체되면 지미잭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넷째는 월리의 아이들 25명에 관한 괴담인데요. 25명의 아이는 월리와 비슷한 복장을 하고 월리의 주변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25명의 아이들,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지미잭이 살해한 아이의 수는 25명이라는 거. 괴담은 이 아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잔혹한 살인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마련.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그날 지미잭에 의해 죽은 아이를 기억하자는 메시지로 25명의 아이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영어 이름 또한 더 와일드 워처스, 월리를 감시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 25명이 월리와 같은 복장을 입고 월리가 범인이라는 암시와 더불어 그날 희생당한 아이들의 죽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메시지. 월리의 감시자들은 자신들의 인원이 더 이상 증언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고 또 다른 희생양을 찾을 월리를 항상 감시하고 또 감시한다고 합니다. 아시타카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남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1위를 차지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아시타카가 바람둥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장면 때문에 이런 소문이 떠돌았을까요? 소문의 원인은 다름 아닌 흑요석 목걸이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 목걸이는 아시타카가 산에게 작별을 고하며 건네준 소중한 목걸이입니다. 하지만 목걸이의 진짜 주인은 카야라는 소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야는 누구일까요? 카야는 첫 장면 에미시 마을을 습격한 재앙신과의 싸움에서 아시타카를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카야를 아시타카에게 오라버니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시타카의 친여동생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령 공주의 앱 분위기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오라버니는 자신보다 윗사람에 대한 공경하는 모습일 뿐 카야의 정체는 아시타카와 더 깊은 관계, 바로 약혼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타카가 자신의 저주를 풀고자 마을을 떠날 때 카야가 건네준 흑요석 목걸이는 단순 작별 선물이 아닌 결혼할 때 여자가 변함없는 마음의 증표로 이성에게 주는 애정의 물건, 즉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타카는 실제로 어떻게 했나요? 카야의 소중한 목걸이를 산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면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아시타카는 카야가 아닌 산을 선택했다는 의미이며 재앙신에게 받은 저주를 푼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고향에 갈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카야와 아시타카의 관계는 팬들이 만들어낸 단순 설정놀이나 괴담이 아닌 카야의 원래 설정이 일족이 선택한 약혼자라고 원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보니까 왠지 모르게 고향에서 아시타카를 평생 기다리고 있을 카야가 너무 불쌍해지네요. 아시타카는 피터팬 증후군. 아시타카는 망설임 없는 강한 의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괴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시스템이나 법을 준수하며 망설임과 갈등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며 정신적으로 성장하지만 아시타카는 이 망설임과 갈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용감하고 바람도 망설임과 갈등 없이 잘 피고, 따라서 아시타카는 외모는 성인이 되었어도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의 실제 어머니는 에보시이다. 작품에서 산과 에보시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보시가 산을 걱정해주는 장면 때문에 에보시의 딸이 산이 아닐까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바로 철의 마을에서 아시타카와 에보시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에보시의 말에 따르면 숲의 신들이 사라진다면 신들 또한 일반 짐승이 된다고 합니다. もののけたちもただの獣になろう。森に光が入り、山犬どもが静まればここは豊かな国になる。もののけ姫も人間にも。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령공주도 인간이 된다고 하죠. 이 부분에서 에보시는 산을 인간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타카와 같이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에보시의 뒷설정. 에보시가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작품에선 나오진 않지만 감독의 공식 설정에 따르면 에보시는 어린 시절 외국의 해적 두목에 팔려가 두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에보시는 무예를 닦은 후 해적 두목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 일본으로 돌아와 철의 마을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공식 설정이지만 괴담에 따르면 일본으로 돌아온 에보시에게 사실 해적 두목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보시는 자신을 돈으로 산 사람의 자식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철의 마을 구축 과정에서 제물로 자신의 딸을 모로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딸이 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에보시.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고 딸의 모습은 인간도 짐승도 아닌 것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에보시는 불쌍한 자신의 딸을 찾고자 숲의 신을 죽이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이처럼 신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로 또한 에보시로부터 자신의 수양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원령공주는 자연과 인간의 싸움이라기보단 산을 둘러싼 에보시와 모로의 슬픈 친자 싸움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모로의 어둠의 계략. 이번 이야기는 산이 입고 있는 늑대 가죽 때문에 생겨난 괴담입니다. 늑대 가죽의 진짜 주인이 원래 모로의 세 번째 자식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괴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모로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의 이름은 산. 그런데 어느 날 산은 에보시 일행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모로는 자신의 동료를 이끌고 에보시 일행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모로는 마을을 습격하면서 에보시에게도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모로는
에보시의 자식을 데려가면서 싸움은 일단락됩니다. 에보시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모로에게 복수를 다짐하면서 철의 마을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한편 모로는 납치한 에보시의 딸을 죽이지 않고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동정이나 연민 따위가 아닌 에보시의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증오하게 말이죠. 그렇게 성장한 에보시의 딸의 이름을 자신의 죽은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따 산이라고 지었고, 산이 입고 있는 늑대 가죽은 예상대로 모로의 세 번째 아이의 가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에게 입혀놓지 않으면 인간의 냄새가 발동해 언제든 모로가 산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보시를 향한 복수가 물거품이 돼버리죠. 그래서 아시타카와 대화에서 산을 전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자 모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あの女を待っている。あいつの頭を噛み砕く瞬間を夢見ながら、アンは我が一族の娘だ。森と生き、森が死ぬ時は共に滅びる。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로의 어둠의 계획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결국 모로의 뜻대로 산은 진짜 어미를 증오하게 되고, 마지막 장면에서 모로의 머리가 에보시를 공격하는 장면 또한 충분히 에보시를 죽일 수 있었지만 모로는 에보시를 외파리 불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수양딸인 산이 진짜 어미를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령공주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월령공주를 본 사람들 중에 엔딩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스케일에 비해 여운이 남는 모호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자연과 인간의 싸움에서 결판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말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팬들은 월령공주 결말에 관한 괴담을 만들었는데요. 역시나 괴담이라서 그런지 어두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괴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타카와 산은 사슴신의 목을 돌려주면서 땅 주변에 다시 생명이 자라나 평화를 되찾았고, 아시타카의 죽음의 저주 또한 사라졌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철의 마을은 숲의 의존도가 높은 마을입니다. 마을의 주 생산원인 철을 만들기 위해서 화력이 필요한데 화력을 내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슴신의 복주로 숲의 나무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철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한데 이 또한 상당히 힘들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에 있던 멧돼지와 승냥이 일족도 식량이었던 동물들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엔딩에서 모두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괴담의 내용을 깊게 생각해보면 아시타카를 제외한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